박순애, 71살. 나는 평생을 국밥집 주방에서 보냈다. 허리가 굽도록 뜨거운 불 앞에서 솥뚜껑을 들었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내 손은 국물과 설거지물에 불어 터졌지만 그게 다 자식들 먹이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란에게는 내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지. 사는 게 다 그렇다. 작년에 내 작은 단칸방 월세 보증금을 뺐다. 그걸 민호 아파트 전세금에 보탰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네 집 방구석에 얹혀 사는 신세다. 겉으로는 효도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늘 눈치를 봤다. 엄마가 미란이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민호는 나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생긴 건 3달 전부터였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잠을 설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도 갑자기 멈춘 것처럼 덜컥 내려앉곤 했다. 숨이 막혀서 새벽마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셔야 했다. 아이고, 늙으면 다 이런가 보네. 그렇게 생각했다. 민호와 미라는 마지못해 나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는 내 심장에 여러 장치를 달고 검사를 했다. 결과는 늘 같았다. 순애 씨, 심장 자체는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 피로가 심하신 겁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화병, 후호빙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내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내가 평생을 참고 살았던 고통을 의사는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화병이라니. 집에 돌아온 후 미란이는 갑자기 친절한 며느리가 되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식단 관리해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줄이고 건강식 드시라고 했잖아요. 미란이는 내가 먹는 모든 반찬과 국을 직접 만들었다. 내가 예전처럼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와 요리하려고 하면 미란이는 늘 막았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훨씬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고마우면서도 이상했다. 미란이가 해주는 밥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내 몸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매일 저녁 악화됐다. 발목은 점점 더 부어 올랐다. 마치 퉁퉁한 돼지 족발처럼 부어서 밤에는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구분도 안 갔다. 잠들었다가도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서너 번씩 깨야 했다. 무엇보다 밥을 먹은 지 1~2시간 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는 증상이 찾아왔다. 이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망상에 빠진 걸까? 마음이 지친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미란이가 내 몸에 좋은 것만 해준다고 하는데 왜 내 몸은 자꾸 나빠지는 걸까? 어느 날 아침 미란이가 끓여준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난 뒤였다. 국물이 어찌나 진하고 맛있는지 역시 며느리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했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도 안 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턱 막혀서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력이 쭉 빠져나갔다. 민회에게 살짝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아가, 네가 해주는 밥 먹고 나면 숨이 더 막히는 것 같구나. 혹시... 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호가 화를 냈다. 엄마, 미란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의심해? 예민하게 굴지 마. 노인이 되니 별걸 다 의심하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식이 나를 또다시 무시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고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미란이는 또 끓여준 국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반에 반만 먹고 수저를 놓았다. 미란이가 눈치를 주었지만 더는 먹을 수 없었다. 나는 무서웠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였다. 혹시 몰라
영희 이모에게 받은 낡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나는 복도 구석에서 서성이는데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민호와 미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자기들 방이 아닌 부엌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매번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 버티고 있잖아. 보험 계약서 다시 봤지? 미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내가 전에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민호는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엄마잖아. 그리고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었어? 누가 알면 어쩌려고. 걱정 마. 의사들이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잖아. 완벽해. 이 좁은 아파트. 엄마 집만 없으면 바로 팔아서 새 동네로 갈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버텨. 곧 우리 집이 될 거야. 엄마는 이제 오래 못 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던 것은 병이 아니었다. 내 심장을 멈추려 하는 것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의 잔인하고 고의적인 배신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 돈 때문에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순간 부엌에서 나온 미란이가 나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내 새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무서웠다.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살아야 했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라도. 새벽 짙은 어둠 속으로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온몸이 부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내 지친 몸을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브라말. 다음 이야기 예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애 씨. 그녀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쓰러질 듯한 몸으로 갈 곳 없는 순애 씨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전통시장의 과일 노점상이었다. 노점상은 순애 씨의 귀를 유심히 보더니 심장 전문의들도 놓쳤던 치명적인 건강 신호를 발견한다. 1단계, 배신의 확인과 뜻밖의 구원자 새벽 어둠 속으로 뛰쳐나왔다. 내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발목은 돼지 족발처럼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었던 민호와 미란이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곧 우리 집이 될 거야. 엄마는 이제 오래 못 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그 사실이 심장보다 더 아팠다. 숨이 막혀서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도착한 곳은 새벽에 찬 공기만 감도는 재래시장이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다. 나는 힘없이 과일 노점상 평상 옆에 기대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꺽꺽거렸다. 그때 내 옆에 앉아 과일을 다듬던 영희 이모가 나를 발견했다. 영희 이모는 국밥집 할 때부터 알았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벌써 수십 년째 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이다. 아이고, 순애야. 너 이 새벽에 왜 이 모양이냐. 얼굴이 흑빛이네. 영희 이모는 놀라서 나를 부축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발목을 보여줄 엄두도 못 냈다. 그냥 너무 무서웠다. 너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부엌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호가, 미란이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그 잔인한 배신을.
영희 이모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 발목이 부어있는 걸 잠시 보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 바싹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귓불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이거 봐라, 순애야. 너 귓불에 주름이 이렇게 진하게 가 있잖아. 대각선으로. 나는 영희 이모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귓불 주름이 뭐 대수라고. 병원 의사들이 이것도 못 봤단 말이야. 이건 단순한 화병이 아니야. 이건 심장이 보내는 신호야. 프랭크 징후, 프랭크 사인이라는 거래. 심장 쪽 피가 잘 안 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영희 이모는 간호조무사였던 경력이 있었다. 그녀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내 병을 짚어냈다. 내가 평생 참고 살아온 고통이 사실은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명백한 신호였단 말인가. 그런데 의사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트레스 탓만 했다. 분노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순애야, 이 집에서 더는 죽을 수 없다. 살아야지. 그 더러운 것들 벌 주려면 살아야 해. 내가 너 숨겨줄게. 내 가게 뒤에 작은 방 하나 있어. 나는 영희 이모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다 보니 다 겪는다는 말이 딱 맞았다.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시장통 친구에게 목숨을 건졌다. 2단계, 조사와 독의 근원지 발견. 영희 이모는 나를 작은 가게 뒷방에 숨겨주었다. 거기서 이틀 밤을 지냈다. 이모는 조용히 내게 죽을 끓여 먹였다. 내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그녀는 내 병의 원인이 민혼의 집밥에 있다고 확신했다. 순애야, 너는 발이 너무 부어있잖아. 심장에서 물을 잘 못 빼내서 그래. 밤에 화장실도 서너 번씩 갔지? 이게 신부전 증상이야. 그리고 며느리가 해준 밥 먹고 나면 더 심해졌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희 이모가 낮게 말했다. 미란이가 음식에 소금 나트륨을 과하게 넣은 것 같아. 심장이 약한 사람은 소금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몸이 물을 확 붙잡아두고 부종이랑 숨 막히는 게 심해져. 의도적으로 네 심장에 무리를 준 거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란이가 늘 어머님, 이거 진하게 끓였어요. 몸에 좋은 거예요. 하면서 국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독이었다니. 영희 이모는 심장 환자에게는 하루에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건정글레꼴레라사 저 이하로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물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데 내 심장이 약하니 이 물을 감당 못하고 폐나 다리에 고이는 것이었다. 네가 만약 이 집에 계속 안 돌아가면 그 악마들은 네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험금 신청하고 아파트 팔아치울 거야. 영희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척 집에 돌아가야 해. 그래야 증거를 잡지. 네가 살고 그들을 잡을 방법이야. 나는 두려웠지만 살기 위해 미란이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영희 이모가 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숨겼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호와 미란이는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얼마나 놀랐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안심과 함께 숨기지 못하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며느리 앞에서 더 힘든 척 기침을 과장되게 했다. 아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인제는 어디 나가지도 못할 것 같다. 미란아, 국물 좀 더 줘라. 미란이는 만족한 듯 웃으며 진한 국을 내왔다. 나는 그 국을 마시는 척 화장실에 가서 몰래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쓰는 식재료를 확인했다. 냉장고 속 멸치 액젓, 간장, 심지어 김치까지. 미란이가 해주는 모든 반찬은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았다. 며칠 후 나는 미란이가 청소하는 틈을 타서 안방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다. 떨리는 손으로 뒤지다 마침내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다.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함께 내 이름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3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총 7억 5천만 원.
내 목숨 값이었구나. 나는 울지도 못하고 서류를 쥐고 서 있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는 말이 떠올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였다.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민호와 미란이에게 되돌려줘야 했다. 3단계, 배신의 전모 파악과 복수 결정. 그날 이후 나는 민호와 미란이 앞에서 완벽하게 병든 노인 행세를 했다. 밥상 앞에서 일부러 수저를 떨어뜨리고 며느리가 주는 국은 조금만 먹고 다 흘렸다.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내가 너무 안 먹는다고 자꾸 잔소리를 했다. 어머님, 힘내셔야죠.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 끓였는데요. 이거 다 사골 국물이에요. 몸에 좋은 거.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내 귀에는 살인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영희 이모가 알려준 대로 몰래 저염식 식단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잠들면 영희 이모가 갖다 준 저염 다시마, 육수와 채소만 먹었다. 내 몸은 정직했다. 짠 국물을 피하고 이틀이 지나자 퉁퉁 부었던 발목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야간뇨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 건강이 조금 돌아오자 나는 증거를 더 잡아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낡은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어느 날 저녁, 부엌 옆 작은 방에 숨어 녹음기를 켰다. 민호와 미란이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거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스트레스라고는 했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걱정 마. 의사가 화병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간호조무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누가 봐도 노환처럼 보이게 하고 있잖아. 심장 약한 사람이 갑자기 고나트륨 식단 먹고 쓰러지는 건 너무 흔한 일이야. 미란이는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어머님은 이제 거의 못 움직이셔. 의사한테 진단서 받아서 빨리 재산 처분 위임장 공증받아야 해.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아픔 대신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간호조무사였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 심장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그 옆에서 아내의 잔인한 계획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 심장의 고통보다 아들의 배신이 훨씬 더 큰 상처임을 깨달았다. 민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먼 살인자였다. 참고 견뎌야지. 이제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4단계, 비밀스러운 방역과 희망의 시작. 나는 영희 이모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모는 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심장 건강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애야, 심장병 환자한테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의사들이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넌 혈압이 아주 높았을 거야. 혈압을 스스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 이모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다. 15분 동안 발을 담그면 혈압이 23.8mmHg, 음메밤 8mmH 정도 내려간다고 했다. 그리고 호흡법도 알려줬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쉬는 걸 2분 동안 반복하는 거였다.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민호와 미란이가 잠들자마자 화장실에 숨어 문을 잠그고 낡은 혈압 측정기를 꺼냈다. 혈압을 쟀다. 175에 105, 87라우, 105mm라. 여전히 위험한 수치였다. 나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 시계로 정확히 15분을 쟀다. 그리고 호흡법을 2분 동안 반복했다. 다시 혈압을 쟀다. 152에 97, 197mm. 아이고, 세상에. 나는 소리 없는 탄성을 질렀다. 내가 스스로 혈압을 낮춘 것이다. 약도 없이, 의사 도움도 없이.
심지어 나를 죽이려던 미란이가 준 음식을 피하고 이 기술만 썼을 뿐인데 나는 매일 밤 이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렀다. 저염식 식단과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그리고 호흡법.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발목 부종은 이제 남들이 봐도 조금 부었네 할 정도였다. 이전처럼 퉁퉁한 돼지 족발 같지 않았다. 내 몸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는 더욱 심하게 아픈 척했다. 지팡이를 짚고 말할 때마다 헐떡거렸다. 나는 매일 녹음기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어머니,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재산 위임장 공증 받으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란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고 힘들어서 어찌 가나 하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짜고 있었다. 영희 이모가 미리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이미 은밀히 접촉한 상태였다. 내일 미란이와 민호가 준비한 변호사 사무실에 내가 준비한 변호사가 동시에 나타나게 할 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미란이가 끓여준 국을 눈앞에 두었다. 짠내가 코를 찔렀다. 나는 수저를 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국그릇 사진을 찍었다. 혹시 몰라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영희 이모에게 받은 작은 포토프레임 속에 한 장의 사진을 넣어두었다. 영희 이모가 시장에서 찍어준 내 얼굴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내 귓불에 선명하게 새겨진 프랭크 칭후, 대각선 주름과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부축했다. 어머님, 이제 가시죠. 가서 서류 정리하고 나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나는 미란이에게 힘없이 기대어 걸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척 옆에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어. 우리가 엄마 목까지 잘 살게. 걱정 마.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지만 나는 속으로 냉정하게 굳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서류 공증 사무실에 도착했다. 민호와 미란이가 준비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위임장이 펼쳐져 있었다. 미란이가 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펜 끝을 서류 위로 가져갔다. 그 순간 나는 서명 대신 펜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포토프레임을 살짝 건드렸다. 포토프레임 안에는 영희 이모와 함께 찍은 내 귓불주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증거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병들고 순진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민호야, 나는 나직이 말했다. 네가 이 엄마에게 준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엄마가 이제야 알게 됐다. 내 목소리는 힘겹지 않았다. 아주 또렷하고 단단했다. 미란이와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들 뒤편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내가 알리지 않았던 낯선 얼굴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정장의 남자와 내가 영희 이모에게 도움을 청해 만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였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이 이 집에 들어서기까지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화요일 오전 10시. 나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란이 준비한 법률공증 사무실에 도착했다. 내 몸을 지탱하던 미란이 내 어깨를 꽉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틀 전까지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이미 현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을. 나는 힘든 척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 앞에 앉았다. 낡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탐욕이 가득 담긴 서류,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이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잔뜩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다. 엄마,
이제 사인만 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변호사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였다. 내가 기대어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미라는 당황해서 내 팔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잡히지 않았다. 내가 떨쳐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의 검사와 영희 이모, 그리고 영희 이모가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들어섰다. 민호와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특히 간호조무사였던 미란은 문에 들어선 검사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이게 무슨... 엄마 장난치지 마세요. 왜 이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전처럼 힘겹게 숨을 쉬거나 몸을 떨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고 내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비밀리에 단련해온 강한 생명력이 내 눈빛에 담겨 있었다. 민호야, 미란아. 이제 너희가 나에게 준 약이 무엇이었는지 이 엄마가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작고 검은 기계에서 민호와 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걱정 마. 의사들이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잖아. 완벽해. 곧 우리 집이 될 거야. 엄마는 이제 오래 못 가.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공증인은 당황하여 안경을 고쳤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녹음은 위법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는 보험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사망보험금 3억 원,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내 목숨에 매긴 가격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내 쪽 변호사가 심장 전문의에게 받은 소견서를 펼쳤다. 며느리 미란이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심장 질환 환자에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속적으로 극도의 고나트륨 식단으로 순애 씨의 심장에 과부하를 주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상해 행위입니다. 순애 씨가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화병 진단을 받을 당시 그녀의 혈압은 175에 105 밀리미터 Hg 벨칠라오 오엘고메메이어 화원이었습니다. 나는 영희 이모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내 귓불에 선명한 대각선 주름, 프랭크 징후가 클로즈업된 사진이었다. 의사들이 화병이라고 했을 때 이 귓불은 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단다. 하지만 너희는 이걸 이용해 나를 죽이려 했지. 민호는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수치심을 벗어던지는 행위였다. 엄마, 제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이걸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손자들 생각은 안 하세요? 민호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내게는 7억 5천만 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탐욕으로만 들렸다. 나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슬픔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 민호는 네 엄마의 밥그릇에 독을 넣은 날 죽었다. 너는 내 가진 전부를 바쳐 키웠던 내 아들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일 뿐이다. 내 아들은 내가 먹는 밥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밥을 살인 도구로 만들었다. 내 미래는 감옥이다. 내 미래는 사는 것이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검사가 나섰다. 검사는 민호와 미란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민호 씨, 미란 씨, 당신들은 존속 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란은 발악했지만 제압되었다. 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엄마, 엄마를 외쳤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공증이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위임장에 붉은 잉크로 무효 도장을 찍었다. 사무실 안에는 마침내 평화롭고 조용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호와 미라는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순애 씨가 비밀리에 수집한 녹취록, 미란이의 간호조무사 경력, 그리고 고나트륨 식단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간호조무사였던 미라는 의학 지식을 악용하여 노모의 생명을 위협한 점이 악질적으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즉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영구 박탈당했다. 아들 민호는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7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순애 씨에게 심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금 3억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친척들과 이웃들은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비난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했고 지금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순애 씨는 그들이 탐냈던 돈 대신 가족에게 버림받는 치욕과 고독이라는 더 큰 형벌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배신의 짐을 벗어던진 순애 씨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영희 이모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다. 2년 후 73살이 된 순애 씨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40분씩 산책했다. 몸에서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도 멈췄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혈압이었다. 이전에 175에 105mm Hg 175.5m자 쏘기를 오가던 위험한 혈압은 이제 120에 78mm H자 비아마 77mm가 이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중한 혈압약을 먹지 않았다. 순애 씨는 3억 원의 배상금 중 일부와 자신의 나머지 노후 자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매각하고 작은 다세대 주택의 1층을 구입했다. 그곳에 그녀는 심장 지킴이 모임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랑방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영희 이모와 함께 봉사단체를 꾸려나갔다. 순애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심장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자신이 배운 간단한 생명 연장 기술을 가르쳤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물에 15분만 담그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걸 하면 혈압이 23에 8mm Hg 2438mm 정도 떨어진답니다. 약 먹기 전에 매일 해보세요. 혈압계를 사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스트레스 탓만 할 때 당신의 몸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순애 씨는 그들에게 귓불에 생긴 주름인 프랭크 징후를 스스로 진단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트륨 2000mg 이하의 저염식 식단을 함께 만들었다. 벌써 2년 동안 그녀의 모임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노인들은 200명이 넘었다. 그들은 순애 씨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영희 이모는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지만 오후에는 모임에 와서 순애 씨를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를 넘어선 동지애였다. 그들이 함께 만든 식단은 소문이 나서 지역 복지관에서 공동 식사로 채택될 정도였다. 순애 씨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민호와 미란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들이 탐냈던 재산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얻었다. 그녀는 그들을 잃었지만 스스로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았다. 순애 씨는 어느 화창한 오후 심장 지킴이 모임의 작은 옥상 정원에서 새로 심은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흙냄새와 물방울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가 7억 5천만 원 때문에 빨리 죽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탐냈던 집을 팔아 마련한 이 공간에서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소금기 없는 국물과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담그는 내 발로 이루어졌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평화롭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